김주호입니다. 10월 21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종목 분석을 요청하는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도, 언제, 마치 뭡니까? 밑 빠진 독이라 그럴까요? 해도 계속 끝없이 몰려들고 있는데, 해보죠.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죠? 해보는 거 좀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제 깨우치고,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그때는 좀 종목 분석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이 33개 있거든요. 33개인데 사실은 33개가 아니고 중간에 번호가 하나 몇 번이더라? 번호가 하나 더 이렇게 똑같은 번호가 중복된 게 있습니다. 다 고치려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엉뚱한 번호를 그려 썼는데 하여간 34개 종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1부에서도 재빨리 제주항공까지만 얼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파세코, 레몬 등등은 2부에서 또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이 종목보다도 루블 대 원화 환율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루블이고 또 환율이고 그래서 분석 안 하고 그냥 뒀더니 왜 루블은 말씀 안 해주시냐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죠. 자, 루블 대 원화 환율인데요.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원 옛날에 6월 달에 17원 좀 근 18원까지 갔다가 사실은 루블 환율이 이게 17원만 하더라도 엄청 싼 거거든요. 옛날에 30원 이상 하던 종목, 30원 이상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50원이 냈군요. 그렇죠. 50원 이상 아주 높았던 이런, 루블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러시아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하락세를 보이면서 완전히 지금 월봉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그냥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도 도대체 이놈의 루블 환율이 언제쯤 땅굴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알다시피 루블 대 원화 환율이라는 게 이게 독자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러 대 루블 환율을 그건 아시죠, 그죠? 루블 환율이라는 게 그죠? 루블 대 원화 환율이란 것은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러 루블을 달러 원 환율로 나눠 거꾸로 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새로 달러 원 환율을 그죠? 달러 원 환율을 달러 루블로 바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달러 대 루블 환율로 나누면 이게 루블 대 원화 환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반면에 달러 대 루블 환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는 커지는데 분자 작아지니까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빠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달러 루블 환율이 오르려고 그러면, 차트가 상관없이, 차트로서 계속 하락세고요. 하락세고, 뭔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추세가 바뀌거나, 아니면 달러 대 루블 환율의 추세가 바뀌어야 될 텐데, 이거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원화가 강세인 상태에서, 달러 대 루블 환율이 계속적으로 약세, 상승세, 다시 말해서 루블화는 약세고 원화가 강세인 상태에서는 원화 루블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루블이 약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달러 대 루블화 환율이에요. 달러 대 루블화 환율인데 한때 82까지 갔던 루블 환율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루블이 67전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루블화가 약세 기조인데 최근 들어서 약간 10월 초쯤에 RSI가 고점에서 매도신호로 나타나면서 조금 이제 상승 분위기가 좀 퇴화된 것 같아요.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인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 들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하락세는 다소간 좀 과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루블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 이 크로스 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크로스가 달러 원 환율은 너무나 많이 떨어졌으니까 약간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요. 반면에 달러 루블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금 밀리는 듯하게 보이다 보니까 달러 루블 환율은 루블자가 왜 이래? 달러 루블 환율은 조금이나마 원화 루블이구나. 원화 루블 환율은 원 루블 환율은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루블 대 원화 환율을 본다면 거의 바닥권에 오지 않았겠느냐. 조금 반등은 예상된다. 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더구나 차트로 말한다면 루블 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RSI는 조금씩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어서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는데, 근데 글쎄요, 이거는 더구나 루블 대 원화 환율 크로스 레이트라는 것은 이거는 뭐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소위 러시아의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석유의 저쪽에 우랄 지역에 석유의 디펜던스가 높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한에는 루블의 가치가 급격한 강세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거에 예를 보더라도 루블화 환율의 경우에는 대개 유가의 움직임과 되게 밀접하게 같이 연동되는 경향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루블화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거다를 점치려고 하면은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를 점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의 유가가 전 세계 경제가 당장에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다음 근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 뭐 여러분들 열광하시는 근데 풍력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원유에 대한 가솔린이라든지에 대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가가 과연 과거와 같은 예컨대 배럴당 100달러 정도 가는 이런 급등세로 보일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러시아 경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러시아 경제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재정 수지가 균형 수지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소위 우랄 지역에서 나는 러시아의 유종의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든가 90달러든가 이상이 되어야만, 숫자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 하여간 70달러든가 90달러 이상이 되어야만이 러시아의 재정 수지가 균형이 된다고 제가 아티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WTI가 아주 70달러는커녕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경제가 단박에 좋아지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재정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반등은 예상되긴 하지만 루블 대 원화 환율이 과거와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과거에 얼마 갔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통상 루블은 되게 30원, 40원 했던 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60원까지 한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루블 원화를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혹시 RUSL 이런 거 거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RUSL ETF를 말하는 거죠. 러시아의 아마 3배짜리 레버리지는 아마 그럴 겁니다. RUSL 거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루블이야 반등은 예상되지만 러시아 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유가가 별볼이 없다 보니까 급격한 반등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환율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저 아저씨 지금 무슨 이야기 하나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이 올라와서 먼저 루블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 이야기입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질문의 요지가 컵 위드 핸들이 아니냐. 누가 컵 위드 핸들이라고 바람을 넣는지, 온 천지서 예컨대 레몬도 컵 위드 핸들이 아니냐, 뭐도 컵 위드, 이마트도 컵 위드 핸들이 아니냐, 또 롯데케미칼도 컵 위드 핸들이 아니냐
라고 계속 끼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뭐 이거 보면서, 그거 커비드 핸들이야, 아니야? 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참, 그러네요. 아닌 걸 갖다가 커비드 핸들이라고 보고싶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커비드 핸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뭡니까?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핸들이에요. 이 핸들이란 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이 커비드 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커비드 핸들이라고 뭘 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컵인가요? 이게 핸들인가요? 실제 기간은 한 달에서 석 달이에요. 한 달 이상의 최소한 한 달에서 석 달 이상의 컵 베이스를 만드는데 한 달에서 석 달 정도가 걸려야 됩니다. 이게 컵이라 그러면은 달랑 보름인데 이건 컵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래량 이게 컵이 만들어졌을 때 거래량이 컵 꼭 혹시 다른 종목들 이 롯데케미칼 말고 근데 뭐 레몬이라든지 또 뭐였더라 이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또 뭘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컵이 핸들이라고 그러더라. 하여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혹시 이외에도 근데 한국 금융지주 컵이 핸들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만 질문이 나올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먼저 컵이 핸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쪽으로 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 이상 걸려야 돼. 미니멈 한 달 이상 걸려야 돼요. 두 번째, 거래량. 이 베이스가, 컵의 베이스가 만들어질 때, 이 거래량이 컵 바닥, 벽일 때는 거래가 늘어나다가 컵 바닥을 만들 때는 거래가 별부에 없어야 돼요.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핸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핸들이. 그래서 컵, 위드 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은 이 전 고점 이 고점 두 개를 넘어서야 됩니다. 낙서를 다 지우고 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커비드 핸들이 될 가능성은 색상까지 이거 오케이 확인. 색상까지 이게 그냥 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컵 핸들 할 수는 없어요. 커비드 핸들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롯데케미칼은 커비드 핸들은 아닙니다만은 커비드 핸들이 아니면 또 어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가 올라가면 되지, 그죠? 주가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 커비드 핸들이 아니라 컵이 아니고 뭡니까? 사발 위드 핸들이면 어떡해요, 그죠? 사발 위드 핸들이면 어떻고 밥솥 위드 뚜껑이면 어때요, 그죠? 밥솥 위드 뚜껑 좋다. 밥솥. 이런 패턴 제가 하나 창시해야 되겠습니다. 밥솥 위드 뚜껑. 멋있네. 뚜껑. 밥솥에다 뚜껑. 농담입니다만 하여간 그게 패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그죠? 심지어 기준선이 아니고 전환선 위에 있고 계속적으로 상승세이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까지 갈까요? 몰라요. 언제 팔까요? RSI가 가시니 과일권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무섭습니다. 그죠? 무섭습니다. 지금부터는 얘가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RSI가 꺾이면 얘가 올라가다가 밀리면서 RSI가 꺾이면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삼자. 언제일지는 모르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롯데케미칼은 계속 올라갈 걸로 보여지니까 보유. 그죠? 올라갈 거다. 언제 팝니까? RSI한테 물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KCC입니다. KCC는 보다시피 참 재미없는 주식입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 물론 KCC가 페인트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주로 물론 건설 자재 쪽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주종이 아무래도 그죠 건설 쪽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건설주들 대림산업이며 GS 건설이며 또는 무슨 엔지니어링이며 다 별볼이 없이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역시 KCC도 보다시피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오를 때 얘는 못 올랐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덜 올랐으니까 가격이 싸 보인다. 덜 올랐지 않냐? 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구름 위에서, 그죠? 구름 위에서 기준선, 전환선, 후행수배 모든 것이 다 상승세니까 이 종목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갖고 있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근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얼마입니까? 14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14만 7천 원 밑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 가서 팔더라도 지금이야 뭐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도 뭐 올라갈 뭐 강력하게 매수를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갖고 계시라. 좋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손해가 많아서 살려주세요. 라는 댓글인데요. 제가 무슨, 뭡니까? 뭐라 그럴까? 해양구조대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는 무슨, 비치 보이즈인가? 그 옛날에 재밌는 그 TV 시리즈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긴 하죠. 그죠? 현재 뭐 이미 기준선, 전환선 모든 것이 다 일목으로 본다면 다 이제 아래쪽으로 기운 상태인데, 파동을 말씀드리면 이 꼭지를 5번이라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5개 만들어지면은 일단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뭔가 조정 파동이 아마도 한 번쯤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밀리더라도 얘가 제가 화살표를 너무 길게 그린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금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시 파동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마 조금의 반등은 기대해도 되지 않겠냐. RSI도 바닥권이니까. 그래서 반등을 기대할 때 반등을 기다려서 재빨리 파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대략적으로 뭐 기준선 정도 16만 5천 원 정도 가면은 이 아마 구름하고도 겹칠 테니까 구름 하단과 겹칠 테니까 뭐 이런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정도를 목표로 반등이 있으면은 팔자. 16만 원이래. 18만 원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18만 원 정도죠. 그죠? 18만 원 정도를 목표로 삼자. 오늘이 16만 5천 원인데 16만 원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죠.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정도를 목표로 삼고 그때 되면은 재빨리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반등은 예상됩니다. 그렇죠. ST팜입니다. 별 말씀이 없으셨고요. 통상 제가 분석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RSI를 먼저 잘 보고요. 아마 지난번에 ST팜도 말씀드린 것 같네요. RSI가 여기서 매도 신호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되는데 보다시피 이날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간 이후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이때의 매도 신호는 계속 유효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급기야 얘는 뭡니까? 밀리다가 결국은 이제 기준선마저 무너뜨렸죠. 그죠? 그러면은 기준선 무너뜨리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대개 구름 근처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현재로 봐서는 구름 근처까지 거의 왔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구름 근처에서 끝나느냐 반등이 그래서 하락이 끝나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도 있고 혹은 지지가 무쇠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현재로 봐서는 구름이 그다지 이렇게 간다면 여기 구름이 그다지 두텁지 않아서 지지력이 다소간 좀 의문시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매수하셨고 단가가 어떻게 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기준선을 무너뜨린 상태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일부라도 타진이라도 일단 팔아놓고 일부라도 타진 매도라도 먼저 해놓고 그런 다음에 하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팔고 나중에 그러면 반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반등하면 추가로 여기다가 다시 팔았던 만큼을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다지 데미지는 크지 않은 데다가 약간 여기서 다행스럽게도 반등하고 만약에 기준선 위로 올라선다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니까 안심하고 매수해도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팔자라는 말이죠. 그죠? 일단 ST팜은
타진 매도일지라도 일단은 일부라도 팔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한국금융지주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요. 손실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아까 뭐였죠? 이거 ST팜과 마찬가지로 ST팜도 저란선 기준선 밑으로 무너진 다음에 구름 그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도 요 보세요. 좌우로 돌아간다면 요 기준선을 무너뜨려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제가 구름 그절까지 간다 그랬죠. 실제로 얘도 밑으로 반등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구름 그절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이때 일부라도 먼저 파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ST팜 맞죠? ST팜도 똑같습니다. ST팜의 경우에 약간 이렇게 가면 구름이 얇잖아요. 구름이 얇죠. 그러니까 구름이 얇으니까 이 구름의 지지력을 믿기가 좀 의문시된다. 가조표만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는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름을 지금 현재는 얇으니까 지지로 테스트하기가 참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참 그러네요. 일단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는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라도 먼저 털어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안전을 하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물려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손해가 크니까 파세요. 다 파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오늘은 반등했으니까 상당히 보유하고 싶다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지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오늘 뜨거나 반등에 그 구름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을 거니까 올라간다면 글쎄요 한 기준선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지 않겠냐. 77,500원이네요. 그렇게 되면은 심각하게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라도 뭐 절반이든 간에 얼마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일단 반등을 기다려보자. 그리고 얼마입니까? 기준선 근까지 오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그때 가서 77,500원 정도에서 그때는 심각하게 매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시젠입니다. 겨울이 오면은 시젠은 상승하기 때문에 샀다라고 하셨는데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요. 왜 나빠 보이지 않느냐? 뭐 구름 위에 있고요. 그죠? 기준선 위에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까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젠 사셨다 했는데 내가 굳이 그거 왜 샀어요? 라고 파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는데 현재 기준선에 까딱까딱 하니까 혹시라도 기준선 밑으로 혹시 만약에 밀린다면 26만 5천 원 정도인데 그죠? 기준선 밑으로 만약에 밀린다면 구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기준선 밑으로 밀리면 구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잘못하면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 횡보할 수 있으니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ST팜이나 또 뭡니까 한국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종목 내려간다면 보유 물량의 일부라도 먼저 처분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를 대응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갖고 있어도 괜찮아 보이고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시즌 살까요? 예, 괜찮아요. 사세요. 롯데케미칼 살까요? 오케이, 사세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요. 대신에 샀다가 언제 팝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재빨리 반은 던진다. 40%도 던진다라는 전략입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최근 들어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설명하면서도 빼버렸는데 워낙 종목이 많아가지고 왜 이거는 설명 안 하냐라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뭡니까?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한다는 이야기죠. 현재 제가 한국전력 말씀드린 이후에 한 번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 팔고 그러다가 구름 얼마입니까?
27,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 판다. 그럼 언제 올라가면 언제 익절하나요? 계속 갖고 계시다가 RSI가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조심하다가 RSI가 올라갔다가 RSI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RSI가 꺾이면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는다. 입니다. 라풀이 대략적으로 볼 때 22,700원까지 갔던 8월 14일 날 위쪽에 수렴이 나타났으니까 아마도 이런 정도에서 매물이 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략 한 22,700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22,700원에 막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간 22,000원 정도를 넘어선다면 요걸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이 근처에서는 뭡니까? 매도 쪽으로 물량을 털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결정적인 신호는 RSI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한국전력 더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보여지네요. 그렇죠. 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제가 기준선물로 들어졌고 9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바로 요날 10월 15일 날 팔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리고는 우리는 팔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혹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네요.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에 딱 닿아 있습니다. 크게 볼까요? 오늘 현재 마감 기준으로 기준선이 434,500원, 오늘의 종가가 433,000원이니까 기준선보다 살짝 한 1,000원 정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위에 구름도 그다지 두껍지 않으니까 쉽게 내렸던 것처럼 쉽게 올라갈 수도 있을 테니까 아직까지 안 파셨다면 이제 와서 팔 수는 없겠죠, 그죠? 기다려보다가 기준선 넘어서면 회피한 거고요. 그러다가 구름 안에 들어가면은 더 기다려서 구름 밖으로 나가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부터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대로 밀리면 구름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준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밀리면 그때는 심각하게 청산을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준선 밑으로 한번 내려갔으니까 물론 올라가면요 요때의 단기적인 반짝 하락은 끝났고 다시 상승이 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한번 밀렸고 반짝 올랐다가 또 한번 이런 밀린 거를 봐서 그야말로 불굴의 원동력으로 다시 상승세 구름을 넘어서서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하여간 간에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은 계속 보이고 내일 밀려서 다시 구름에서 점점점 멀어지면은 그때는 매도 쪽으로 생각하시라라는 말입니다. SNS텍입니다. SNS텍 같은 경우 제가 며칠 전에 이미 아래쪽으로 내려가고는 있으나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RSI도 거의 바닥권이니까 반등은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틀 동안 반등은 그냥 계속 밀렸다. 어찌하오리까? 제가 이날이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는데, 그죠? 근데 그나마 제가 RSI를 다시 좀 크게 그리면 RSI 지표를 크게 보면은 거의 이제 30m 내렸잖아요. 30m 내렸다고 해서 바닥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얘가 30m에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서면, 물론 주가가 먼저 올라야 됩니다. RSI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러면 RSI가 따라가게 돼 있죠. RSI 지표는 항상 후행성이죠. 그죠? RSI가 먼저 움직이고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이게 1번이고 그런 다음에 RSI가 2번으로 움직인다고요. Anyway,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반등하면 그때 가서 RSI가 반등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날 테니 그때부터는 반등을 기다려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반등의 목표는 일단은 전환선, 기준선 정도 이 근처가 목표로 삼아도 되겠냐.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기준선을 마저 무너뜨리면은 구름 근처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지금 완전히 추세가 아래쪽으로 니엇니엇 밀린 상태에서 구름마저 넘기면은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데 당장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기는
역시 너무나 기대하기보다도 희망 섞인, 그죠? 희망 섞인 분석이 아니겠느냐,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꿈과 희망을 드리지는 않죠,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하면은 파시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펄업이 있습니다. 펄업이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느냐. 이 종목은 워낙 급등락이 심해가지고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떨어질 때는 딱 떨어지고, 그러다가 하루 만에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확 떨어지고, 이런 판이니까 참 뭐라 그럴까, 기술적 분석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구름도 얇고요. 보다시피 구름도 얇고, 현재는 구름에 딱 걸쳐 있죠. 보시면은 그룹이 그야말로 백지장처럼 얇은 그룹인데 그 구름 위에 딱 걸쳐 있으면서 마감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정말 애매합니다. 내일이라도 오르면은 금방 구름을 넘었을 것 같고요. 내일 이렇게 밀리면은 구름에서 점점 멀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애매한데 둘 중에 하나, 뭐 내기도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동전 던지기도 아닙니다만은, 올라갈 거로 보느냐 아니면 내려갈 거로 보느냐, 어느 쪽으로 보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락으로 보겠습니다. 왜? RSI가 여기서 매도시로 나타냈잖아요. 그죠? 이쯤인가요? 바로 옆인가요? 여기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날 매도신호가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는 밀리고 있으니까, 더구나 현재 기준선도 하회하고 있고 구름도 하회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가능성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글쎄요,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팔고 나중에 매도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서 다시 사가지고 원수를 갚자,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예컨대 내려갔다가 혹시 이런 데 걸리면 급등할 수 있으니 여기 이런 데 샀다가 혹시 급등하면은,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급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매도하면은 나중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S오일입니다. RSI가 30 넘어갔을 때 샀어요. 그럼 밑에 샀다는 이야기죠. 그죠? 잘 샀네요. 그죠? RSI가 30 밑에 올라갈 때 샀다. 이때쯤 샀겠네요. 그죠? 얼마쯤 샀나요? 한 5만원 살 넘어서 샀겠네요. 58,000원이니까 10% 이상 수익이 났네요.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 팔까요? 아니, RSI가 30 넘어갈 때 뭐가 샀다며. 그렇죠. 그럼 언제 팝니까? RSI가 내려가면 그때 팔면 되는 거죠. 그렇죠. 혹은, 아니면, 얘가 지금 구름, 일목으로 말한다면, 구름 근처에서 아마 구름을 태클할 것 같이는 보이는데, 구름을 테스트할 것처럼 보이는데, 구름을 넘어서면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가 구름을 몇 번 트라이 해보다가, 구름을 몇 번 시도해보다가 구름을 넘기지 못하고 밀리면 그때 가서 팔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RSI도 70m로 꺾이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RSI를 보고 샀으니 언제 팝니까? RSI가 팔라 그러면 팔죠. RSI가 바로 뭡니까? 제가 맨날 주장하는 대로 조강지처죠. 그죠? 조강지처. 귀리와 썩은 찌개미야 뭐더라? 조강이. 하여간 그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가난한 시절을 버텼던 집사람 마누라처럼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사라 그러면 샀으니까 RSI가 팔라 그러면 팔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굳이 어떡할까요? 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분한테, 없는 분 같은데 그러네요. 그죠? 하산하시오. 그죠? 더 이상 나는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산하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움바이오네요. 티움바이오. 제가 제주항공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제주항공 1부에서 제주항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티움바이오입니다. 오늘 16% 올랐는데 어떻게 할까요?
튀운바이오. 오늘이란 게 어제를 말하는 거죠. 10월 20일 날 16.39% 올랐는데 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밀렸죠. 해답 보고 말씀드린 결과가 되긴 하였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얘가 기준선 밑으로 무너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다가 반등하면은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반등하더라도 되게 기준선 근처에서 걸릴 거야 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어제 16%가 바로 기준선이었고요. 오늘은 기준선 밑으로 바로 내려왔죠. 물론 구름의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래쪽에 꼬리가 달렸으니까 약간의 매수세는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얘가 더 올라서 기준선을 다시 넘어선다면 계속 보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일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만약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거는 기준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한 꼴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16%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16%에 못 팔았다는 게 억울하지 않고라도 여기라면은 바로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게 후행스팬인데요. 후행스팬이 반등하면 이게 캔들에 걸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 18만원 근처에서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하고 싶네요. 오르면 물론 제 생각이 틀려가지고 이 위로 올라간다면요 굳이 팔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올라가면 팔 필요 없어요. 대신에 떨어지면은 매도하시라. 아래쪽으로 구름 밑으로 물에 넘어가면은 파시라. 그런 말입니다. 앱클론입니다. 그렇죠. 그죠?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뭐였죠? 튀움바이오 설명한 거 참고로 무가로 설명한다면 아직 안 나가셨죠? 자, 앱클론 기준선 무너뜨렸죠. 그죠? 그러다가 얘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여기서 기준선에 걸렸죠. 보이십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얘처럼 점점 밀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튀움바이오도 똑같죠. 내려왔다가 반등하면서 기준선에 걸렸으니까 마치 어떤 상황이냐니까 이때쯤 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오히려 빵 밀렸던 그러니까 어제 튀움바이오 어제 16% 오르고 오늘 밀린 거와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거 올라가기보다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파세요. 네, 올라가겠죠.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됐고요. 그럼 튀움바이오 알겠는데 앱클론 갖고 계신 분은 내 앱클론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가깝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은 튀움바이오 설명도 이미 다 했습니다. 진작에 기준선 여기부터 시작해서 기준선 무너뜨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는 기준선에 저항을 받고 못 넘었을 때라도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었다는 거죠. 이제서 어떡할까요? 이제는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은 있겠죠. 그죠? RSI도 바닥권이니까 반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반등은 지난번에는 기준선 근처까지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환선에서 멀어지고 보다시피 여기 전환선도 제대로 못 넘어가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환선 정도가 1차 목표예요. 만약에 정말 재수가 좋아서 전환선마저 33만 3,100원인데 전환선을 무너뜨린다면 그런 다음에 기준선 48,500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라플이 이런 정도를 이적 수준을 목표치로 삼고 반등을 기다려서 반등이 있으면은 팔아야 되지 않겠냐가 앱클론에 대한 의견입니다. 반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은 구름 위에 1,300원 이상 되길래 샀는데
기준선을 하회한 것 같은데 팔까요? 어떡할까요? 제가 이거 동성화인 때 며칠 전에 설명하면서 화살표에 그려놨네요. 그죠? 화살표 그려놨네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설명했느냐니까 구름을 싹 넘어섰으니까 아마 이렇게 이날 정도 설명하겠네요. 그죠? 구름을 싹 넘어섰으니까 얘가 바로 가거나 아니면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네요. 그죠? 이 시나리오대로 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봤네. 그리고 가고 있네요. 뭐 1300에 사셨는데 1400원이니까 살았다 하시겠습니다만 뭐 매수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컨대 뭡니까? 지금 기준선하고 구름과의 구름에 너무 가까우니까 그냥 기준선보다는 그냥 구름 뭡니까? 9,7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라는 생각에서 보유하셔도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죠? 아이고 오를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죠.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보유를 주장합니다. 실리콘웍스입니다. 조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예, 하락장에서 잘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거네, 그죠? 잘 버티고 있네요. 뭐 조정이 마무리된지 안 된지는 그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때 그 당시, 또 며칠 전에 분석하면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구름 밑에 밀리면 밀리는 거고, 버티면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기준선에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정이 마무리됐으니까 사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뭡니까? 상승장이 예상되니까 사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이제 기준선 바로 위니까, 그죠? 매수했다가 기준선 혹은 약간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구름 밑으로 밀리면 팔자. 이런 같으면 우리의 데미지는, 리스크는 이 정도의 리스크잖아요. 요게 하락할 요만큼이 샀을 때의 리스크, 감당할 리스크 보다는 리워드가 좀 크지 않다는 거죠. 그죠? 리스크는 작아 보이죠? 금방 팔면 되니까. 그래서 금방 도망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여 제주항공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비행기도 안 타는데 물론 제주도는 요새 박이 터진다 갑시다만은 제주항공이라는 게 제주도 가는 비행기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나 소위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에 가는 비행기도 많이 띄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국제선은 거의 못 띄우고 국내선에만 주력하다 보니 수익성이 안 좋고 매출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거의 그대로 주가에 반영돼 가지고 주가가 완전히 구름 밑에서 땅굴을 파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야금야금 반등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RSI가 이점에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까 SOE라고 비슷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기준선보다는 위쪽에 있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굳이 팔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계속 갖고 있다가 혹시나 재수가 좋아서 얘가 이렇게 되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좋은 거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땅굴을 파든지 이렇게 횡보하든지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때까지 언제 매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때 매수하실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매수하고 이때까지 안 파셨으니까 계속 갖고 있어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옛날에 이때 매수했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매수 단가 상관없이 지금으로서는 굳이 구름이 이제 머리를 박고 이제 한번 구름 넘어가려고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얘가 넘어가야 할 태클하고 넘어가야 할 구름이 상당히 두껍죠. 그죠?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넘어가지 못할 것 같고 아마도 제가 그림 그렸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먹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1부였습니다. 나중에 2부에 파세코부터 종목은 2부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죠. 1부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